우리나라 기준금리의 5번 연속 유지 소식과 함께 오늘 뉴스 평소보다 조금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경로와 관련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금리를 내리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내리지 못해왔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의 사이클 자체가 끝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는 금리 인하의 명분이 그간돼 왔던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률 하락이 올해 들어서는 회복될 거란 기대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당장 요동치고 있는 환율도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막는 제1번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물가를 위로든 아래로든 자극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을 잘 유지하는 이른바 가장 좋은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부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2.5%를 중립금리로 보고 있는 게 맞는지 기자회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6년 1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AI 관련 투자 지속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미국은 관세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가운데 AI 부분 투자 확대, 감세 정책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지역은 재정 지출 확대와 완화적 금융 여건의 영향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수출 둔화로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내수 부양책 등으로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경우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가다가 관세 영향이 점차 완화되면서 하반기 이후 둔화되겠으며 유로 지역은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목표 수준을 하회하는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주요국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와 재정 건전성 우려로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다 새해 들어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경제 지표의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 개선을 전망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지난해 4, 4분기 성장세가 3, 4분기 성장률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기조적으로는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수는 건설 투자 부진이 이어졌지만 민간 소비가 양호한 소비 심리와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수출은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이 계속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소비 회복세의 지속, 건설 투자 부진 완화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 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주요국의 성장세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견고한 IT 경기에 비해 BIT가 부진을 지속하는 등 부문 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을 보이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12월 중 2.3%로 낮아졌으며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를 나타냈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6%를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국제 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물가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 물가 및 근원 물가 상승률도 지난 11월 전망치인 2.1%와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서는 상승세를 이어오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지난해 말 큰 폭 하락하였다가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증대에 대해 거주자 해외 투자 지속에 따른 수급 쏠림이 지속되면서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다소 낮아졌으며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로 큰 폭 상승하였는데 업종 간 상승폭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 증가 규모 축소와 기타 대출 순상환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비수도권 주택가격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장은 향후 경로에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 지속과 부문별 격차와 같은 하방 위험 요인이 있지만 반도체 경기 상승세가 확대되고 주요국의 성장세도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수출과 성장 경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외환시장과 주택시장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율이 12월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40원 이상 하락하였지만 금년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는 최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가운데 이란, 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된 데다 거주자 해외 투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감소했지만 기타 거주자의 해외 투자 증가 속도는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10월, 11월만큼 빨라지는 등 수급 쏠림이 지속되고 있는 데 기인합니다. 또한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도 풍선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률은 점차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점차 안정되는 가운데 향후 성장 경로의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특히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세 개선 흐름 지속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방 부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 지원의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금리를 동결한 것은 소수 의견이 없이 전원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 기자님. 안녕하세요. 유시스 남주현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3개월 내 금리 전망에 대한 금통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결정은 이제 고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많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한번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환율 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이제 통과문에서는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과 추가 인하 여부 등의 언급이 빠졌습니다. 이제 금리 동결을 좀 더 길게 가져가겠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통화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건지 총재님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환율 원인으로 방금 전에도 이제 해외 투자를 지목하셨는데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한미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도 이제 환율과 펀더멘탈 간의 괴리가 크다라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K자 회복세 그리고 체감 경기와의 괴리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와 이제 달러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장률 1.8%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많으시네요. 우선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수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다들 의원님 모두 최근 성장세가 11월 통방기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졌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전 관련 리스크가 여전하거나 오히려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 동의하셨고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3개월 앞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에 5분은 3개월 뒤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한 분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신 5분은 앞으로 3개월 시기에서도 현 경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신 나머지 한 분은 아직도 내수 부분의 회복세가 약하기 때문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만 주택가격 및 환율 등 금융안정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 모든 전망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는 건 지금 그 하반기나 지금 크게 지금 동결로 가는 분위기인데 통화정책을 대해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내에는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동결 기조가 계속될 거다라고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통화정책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방 위험이 조금 증가했지만 상하방 위험이 아직도 다 있고 환율 수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물가에 주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미국 통화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져갈지 이런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금통위원님 전반적인 분위기가 6개월 뒤 어느 방향을 갈 건지를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보면서 그 뒤에 한 번 더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율 하락 그런 가능성이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고 또 한국 경제에 비관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 환율을 방어하는 데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 펀더먼털 성장률 이자율이 지금의 환율 상황을 전면적으로 드라이브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영향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현재 저희가 수급 요인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채권 시장을 통해서 자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문제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이 좋고 AI 주식 관계 좋고 그래서 사실 우리 내국인 해외 투자가 대부분 주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보다는 오히려 주식 쪽 성장률과 관계된 거 아니면 그 AI 관련 주식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환율 수급을 결정하는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펀더먼털 얘기를 하면은 기조 요인으로는 맞는데 지난 1년을 쭉 보면 성장률도 연초에는 0%였다가 지금 1.8%로 올라가고 있고 내외 금리 차도 오히려 가장 높았던 때에 비해서는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지금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미국은 내릴 가능성이 어쨌든 더 큰 상황이고 이렇게 볼 때 펀더멘털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 변화 방향은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면 당연히 이 펀더먼털이라는 요인도 생각해 기조를 갖고 있는 건 맞는 얘기지만 그 외에 수급 요인도 상당한 정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 기자님께서 한국 경제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여기까지 듣고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일단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번 연속 유지를 했는데 이번 금리 유지의 주요 배경부터 좀 다시 짚어보죠. 네,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이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존의 연 2.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지 의견을 내보였는데요. 소수 의견도 없는 전원 합의였습니다. 예.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으며 8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유지했는데요. 시장에서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96명이 유지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주요 배경들을 하나하나 좀 들어가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지를 전망했던 그 이유가 역시나 환율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거주자 해외 투자 지속 등으로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다고 짚었습니다. 지난해 말 외환 당국이 강력한 구두 개입과 외환 안정화 대책 등으로 눌렀던 달러원 환율은 1,480원대를 위협했는데요. 간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를 강한 어조로 우려하는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놔 환율이 1,460원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당국은 연일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필요시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한국은행도 발맞춰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면서 당분간 금리 인하보다는 환율과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뭐 환율이 구두 개입을 해도 금방 회복하고 뭐 1,500원을 금방 다시 갈 것처럼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려가 점점 커져서 일각에서는 아예 환율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아예 올려버려야 한다, 인상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환율 배경 중 하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장기화가 지목됐는데요. 예.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는 요인이 커지면서 원화 자산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이 연 2.5%, 미국은 3.75%로 미국이 1.25%포인트 금리가 더 높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9월 이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학계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다만 이창용 총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통방문에서 가장 작년의 통방문과 크게 달라진 점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아예 사라졌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비춰봤을 때 앞으로 기준금리의 전망이 어떨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결정문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이어지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부터 기준금리에 대한 기조를 미묘하게 매파적으로 바꾼 바 있는데요. 이창용 총재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3개월 가이던스를 보면 향후 3개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명으로 지난 금통위 3명보다 줄었습니다. 예. 6개월 전망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연 2.5%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양호한 수출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보다는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금리 유지 결정에 따른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약세로 마감했습니다만 코스피는 거래일 기준으로 열흘 연속 올라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주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조선이나 증권 등 다른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네, 이게 언제쯤 조정을 받게 될지 참 계속해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죠. 네, 코스피는 4,710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4,757까지 올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깬 뒤 현재는 4,740선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장 후 940으로 하락한 뒤 현재는 940선에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40억 원과 4,200억 원 넘게 순매도하지만 기관이 4,1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들의 약세에 삼성전자는 강보합,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수주한 하나오션을 비롯해 하나그룹주는 인적 분할에 따른 지주회사 개편에 일제히 강세입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원전 공급에 따른 내년 실적 1조 원 돌파 전망에 5%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3차 상법 개정안 수혜 기대에 신영증권 등 증권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바이오 시밀러와 비만 치료제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4% 강세입니다. 나우 로보틱스는 한양 로보틱스 인수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죠. 네, 중국의 엔비디아의 H200 칩 통과를 막자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1%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도 각각 0.09%와 0.53%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1.44% 하락했고 브로드컴 등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금융주 가운데 웰스파고와 BOA, CT도 3 내지 4% 하락 마감했습니다. 알파벳만이 구글 제미나이가 개인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약밥으로 낙폭이 적었습니다. SBS 비즈 김정준입니다. 환율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원화의 약세 흐름에 대해 과하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우리 외환 시장에 구두 개입을 한 건데요. 이 발언에 야간 거래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급락하면서 1,46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먼저 오전 환율 상황 어떻습니까?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12.5원 내린 1,465원에 출발해 현재 1,470원까지 올랐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 주간 거래를 3원 80전 오른 1,477원 50전에 마감했는데요. 앞서 지난해 말 외환 당국의 고강도 대책과 실개입 등으로 원화가 절상됐지만 연초 들어 하락분을 되돌리며 달러원 환율이 최근 1,480원에 다시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미국 재무부가 스콧 베센트 장관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야간 거래 시장에서 1,476원 선이던 달러원 환율은 1,462원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현지 시간 14일 미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 12월 워싱턴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의 논의에서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이 다뤄졌다면서 베센트 장관은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센트 장관은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구총리는 주요 7개국 G7 핵심 강물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에 환율 정책 실무진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환율 급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관련 협의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틀 동안 파업으로 멈춰섰던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노사가 어젯밤 극적으로 임금 단체 협상에 합의했기 때문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이 됐는데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어젯밤에 임금과 단체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기 때문입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재로 협상에 들어갔고 9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막판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협상 타결로 서울시도 비상소송 대책을 해제하고 파업 기간 연장 운행했던 지하철 과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기존대로 정상화했습니다.
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어떤지도 궁금한데 전해주시죠. 네, 합의된 노사 임단협 내용을 보면 대체로 노조 요구가 수용이 되는데요. 2025년도 임금 인상률은 이 노조가 요구한 3.0%보다 조금 낮은 2.9%에 합의했고요. 정년 연장에도 노조 요구가 반영이 돼서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에 64세, 내년 7월에 65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노사 대립의 핵심이었던 이 통상 임금 판결을 임금 인상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임금 체계 개편 문제가 합의 내용에 빠졌기 때문에 이를 두고 노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오늘부터 지급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 석 달에 각종 사용에도 제한을 둬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까? 네, 쿠팡은 오늘 오전부터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권 지급을 시작했는데요. 다만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고객마다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쿠팡 메인 페이지에 구매 이용권 배너를 누르면 쿠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쿠팡과 쿠팡이츠 이용권 각각 5천 원,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 이용권 각각 2만 원씩 총 5만 원 상당으로 상품당 한 개의 구매 이용권만 적용할 수 있고 지정된 서비스에서 단독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석 달로 제한해 오는 4월 15일까지 써야 하고 차액도 환급받을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2만 원 이용권으로 15,000원의 상품을 구매하면 잔액 5천 원은 소멸됩니다. 네, 그리고 이용권을 사용하는 사용처도 일부 제한이 있다면서요. 네, 우선 쿠팡 트래블에서는 국내 숙박 티켓을 살 때만 이용권을 쓸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상품과 항공권, 치킨, 커피 등 이쿠폰, 호텔 뷔페 식사권 등 일부 상품은 이번 이용권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5천 원 쇼핑 이용권은 도서나 분유, 일부 주얼리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 쿠팡이츠의 경우 매장별 최소 주문 금액 이상을 주문해야 사용할 수 있고 포장 주문에는 이용권을 쓸 수 없습니다. 와우 멤버십을 탈퇴한 일반 회원의 경우 로켓 배송은 19,800원, 로켓 직구는 29,800원 이상 각각 구매해야 구매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데요. 또한 쿠팡을 아예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해야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번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대규모 고객 이탈이 현실화된 KT가 반격을 시작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KT망을 쓰는 알뜰폰 고객을 잡기 위한 보상안도 확정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알뜰폰 고객을 대상으로도 해킹 사고 후속 대책이 나왔다고요. 네, KT M모바일과 KT 스카이라이프 등 KT망 알뜰폰 사업자들은 어제 오후 공지를 통해 매월 50GB씩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KT는 이번 위약금 면제 기간 예상보다 고객의 이탈이 커지자 해킹 사태 보상안의 대상 고객 기준을 공지했던 13일에서 오는 31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월말까지 보름 동안 KT에 가입하는 신규 고객들도 100GB 무료 데이터와 OTT 이용권, 커피 쿠폰 등 보상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뜰폰 역시 기간을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오는 31일 기준 KT망 알뜰폰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무료 데이터를 지급합니다. 알뜰폰 시장이 또 한 번 들썩일 수 있겠군요. 네, 알뜰폰 고객에게 지급하는 무료 데이터는 KT 고객 제공량의 절반에 그칩니다. KT는 일반 가입자와 알뜰폰 가입자 간 평균 데이터 사용량과 또 요금제 구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알뜰폰은 약정이 없는 만큼 상품권 등 사은품이나 요금제 혜택에 따라서 매월 통신사를 갈아타는 고객의 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현재 일부 KT망 알뜰폰 상품의 경우 월 100원대로도 가입이 가능한데 오는 31일까지 가입하면 월 100원으로 사실상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보름 동안 KT망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고객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이 일정 수준의 돈을 벌면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줄어서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하면서 오는 6월부터는 월 500만 원을 버는 노인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일하는 노인들의 국민연금을 깎던 제도가 개선됐죠.
네, 현재는 사업 근로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약 309만 원을 초과하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데요. 초과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감액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는 6월부터는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소득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 원씩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터에 나가는 노인들이 많아졌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령액을 깎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규정 때문에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2,430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은 있습니다. 이번 1, 2구간 감액 폐지로 향후 5년간 약 5,4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추가 재정 상황과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당국이 금융사들의 올해 가계부채 증가 목표치 취합을 시작한 가운데 다음 달에는 현재 은행 기준 40%인 DSR까지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대출 받기가 어려웠지만 올해는 말 그대로 대출 한파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올해가 대출 받기 더 힘든 구체적인 이유 전해주시죠. 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계대출 한도를 초과한 은행들의 페널티 부과 등을 거쳐 다음 달 점검회의 전까지 올해 대출 목표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작년에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37조 6천억 원 늘어서 증가율은 2.3%였습니다. 직전 2024년 증가액 41조 6천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는데요. 금융당국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금융사별로 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정책을 유지 중입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의 증가율은 2%대 초반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2.3% 사이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크게 줄었는데도 집값이 안 잡히고 있어서 가계부채 규제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대책 발표를 가정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비율 하향과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현재 은행 기준 40%로 설정된 DSR 비율을 35%로 낮추는 안이 금융당국 안팎에서 거론됐었는데요. 지금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이 40%를 넘지 않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걸 더 옥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책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와 전세대출 일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로 전월세 매물이 잠기면서 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 전체가 아닌 남는 방 한 칸만 임대하는 이른바 동거형 월세 매물까지 등장했는데 가격이 놀라운 수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방 한 칸의 월세가 100만 원을 넘었다고 하죠. 네, 지난해 11월 준공한 서초구 메이플자이 59제곱미터의 방 한 칸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40만 원의 매물로 등록돼 화제입니다. 등록된 방의 크기는 11.34제곱미터, 약 3평입니다. 집주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거실과 주방을 함께 쓰는 구조인데요. 주소 이전이 가능하고 대신 여성만 입주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해당 단지는 잠원역과 반포역을 끼고 있어서 59제곱미터 입주권 가격이 4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단지인데요. 이를 두고 그래도 방 한 칸에 월 140만 원은 심하다라는 반응과 반대로 소형 월세 매물이 부족하고 비싼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초고가 월세는 상징적인 사건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현재 매물이 부족하고 월세 가격 전체적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131.2로 1년 사이 10.3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까지 월세 가격 누적 상승률이 3.29%로 이례적으로 전셋값 상승률을 추월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그로 인해 월세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미국발 관세 변수와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도 하이브리드 차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자세한 수치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자동차가 지난해에도 전반적으로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2025년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72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최대 실적인 2023년 709억 달러를 훌쩍 넘어선 역대 최고치이자 3년 연속 700억 달러 돌파 신기록입니다. 핵심 동력은 하이브리드 차였습니다. 친환경차 수출이 25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1% 증가했는데 하이브리드 차가 148억 달러로 같은 기간 30%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 사이 소비자들이 실용적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품목 관세 여파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드리웠지만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 같은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고차 수출도 88.7억 달러로 같은 기간 75%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한국차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환율 상승 효과가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작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모두 410만 대이며 이 중 64%인 274만 대가 해외로 수출됐습니다. 네, 작년 말 전체 수출 실적도 나왔죠. 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월간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모두 695억 달러로 월간 수출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3% 넘게 수출이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연간 수출액은 모두 7,094억 달러로 집계돼 사상 첫 7천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수입은 같은 기간 4.6% 늘어난 574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달 무역 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유통 마진을 붙여받는 관행, 이것을 차액 가맹금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한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차액 가맹금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자헛 본사가 점주들에게 200억 원대 차액 가맹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 자세한 판결 내용과 그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우선 판결부터 짚어주시죠. 네, 대법원은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합의 없이 받은 215억 원에 달하는 부당 차액 가맹금과 함께 지연 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차익 가맹금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각종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 가격에 웃돈을 붙여받는 납품 마진입니다. 지난 2020년 피자헛 점주 94명은 본사가 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 이와 별개로 계약서에도 명시하지 않은 차익 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관행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BBQ와 BHC, 교촌치킨, 베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차익 가맹금 소송에 걸려 있는 데다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 소송 제기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 창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가맹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차익 가맹금을 징수해 문제가 됐지만 국내 다수 업체는 로열티 없이 차익 가맹금만 받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당국은 지주사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JB금융지주의 백종일 부회장이 돌연 사임했는데 당국의 검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백종일 부회장이 사임한 게 불과 취임 9일 만이었죠.
네, JB금융지주는 백종희 부회장이 지난 9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2년 전 사라졌던 부회장직을 신설해 지난 1일자로 자리에 오른 백종희 부회장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전북은행장을 연임했는데요. 백 부회장의 뒤를 이어 지난달 30일 선임된 박춘원 행장이 김건희 집사게이트라고 불리는 IMS 모빌리티 투자 의혹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행장으로 선임돼 잡음이 있었습니다. 박춘원 행장은 대표로 있던 JB 우리캐피탈에서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관련된 IMS 모빌리티에 수백억 원 규모의 청탁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때문에 백 부회장이 사임한 데에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이달 중에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지주 8곳에 대해 지배구조 관련 운영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의 형식적 외관보다 그간 제기된 문제 및 현장검사 지적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설명 자료에서 나이 제한 4규를 바꿔 연임하도록 한 사례를 지적했는데 과거 JB금융지주는 70세 제한 4규를 바꿔 김기용 회장의 사면임을 가능하게 한 전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 칩 수입에 제동을 걸고 나서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길이 공식적으로 열리긴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된 반도체가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25% 관세 부과 대상에 엔비디아와 AMD 특정 칩이 포함된다면서 H200 칩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명목인데요.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반도체와 파생 상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으로 엔비디아 칩의 판매가 가능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중국은 수입 재개에 회의적인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엔비디아 AI 칩 H200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한 해당 칩을 사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사실상 금수 조치에 견주는 조치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 중국 기술 기업이 H200 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중국 당국이 수입 금지에 나서는 것은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